네, 안녕하세요. 기본 이론 이제 강의는 마쳤고 문제풀이 강의로 이제 넘어와서 저희 또 다시 뵙게 됐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OT 진행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은 간단히 보시고 혹시 문제풀이 강의 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이메일 주소로 이제 따로 연락을 주시면 핸드폰 번호는 제가 필요하시면 그때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OT 강의는 공개될 수 있어서 제가 따로 별도로 요청하시면 핸드폰 번호는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 시험 64일 남았죠.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기본 이론 내용 정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내용은 사실 저희가 지난 강의 때는 좀 내용을 자세하게 봤었는데 책으로 저번처럼 세세하게 보지는 않고 5분 사보에다가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붙여서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랑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5분 사보에 모든 내용을 또 담을 순 없기 때문에 책에서 필요한 부분 발췌하면서 기본 내용 정리하고 쪽지 시험이라고 하면 매번 이제 오시면은 한 10분 정도 OX 문제 푸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둘 건데 이번 시간엔 없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시면은 이제 10분 동안 OX 푸시고 저랑 맞추신 다음에 강의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계속 쪽지 시험으로 이렇게 적게끔 드렸는데 저희가 주관식이 아니라서 기본 이론 내용을 막 외워서 적으실 건 아니고 이제는 좀 헷갈리는 선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OX를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강의 들으시기 전에 꼭 이거 출력하셔가지고 그때 해보셔야지 나중에 이걸 출력해서 혼자 이제 시험 앞두고 뭐 2주, 한 달 전에 이걸 보겠다. 그럼 이것도 굉장히 좀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매번 좀 풀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4번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저희 이제 전시춘 박사님 에센스 사회보험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 문제는 다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면서 빈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출제되면 헷갈릴 수 있겠구나를 저랑 같이 정리하시는 거고 실전 문제풀이 스킬이라고 하면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시험이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객관식의 장점은 몰라도 맞출 수 있지만 알아도 틀릴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죠. 주관식은 쓰게 되니까 이제 본인이 아시는 걸 잘못 쓸 가능성은 없는데 객관식은 문제를 잘못 읽거나 선지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알아도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시험 없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해서 총 5번에 걸쳐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강의 들으시거나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시험 64일 앞두고 지금 이제 매주 3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시간을 내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하셔서 문제풀이 할 때에도 이 문제 또 나중에 시간 내서 혼자 따로 찬찬히 풀어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풀고 이거는 넘긴 다음에 선지만 한 번 더 도는 정도로 정리를 지금 하면서 양을 줄여가시는 거예요. 문제풀이 강의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 시작 시기 다시 한번 이제 시험 앞두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M을 적은 건 멘탈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공부 시작하시는 시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나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시작 시기를 잡으셔라. 그리고 통상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집중하는 시기는 이 정도다. 그래서 사실 1차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작 시기를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찬찬히 저랑 같이 충분히 복습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예습도 하셔서 계속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다니신다거나 아니면은 2차 시험이랑 같이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정말 쉽지는 않지만 1차 보시려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주말에는 시간 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업 하시는 분들도 학업이나 다른 일들로 좀 바쁘시겠지만 요 정도는 하루에 내실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2차나 다른 시험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고려하실 건 지금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니까 어쨌든 이 OT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다는 건 어쨌든 일주일에 3시간씩 지금 사보에 투자를 하실 거니까 언제부터 모든 걸 멈추고 1차에 올인할 건지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 평소에 시험 아마 보시면은 나는 실전에 강해서 벼락치기를 이렇게 했을 때 떨지도 않고 시험 잘 볼 수 있어. 그러시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2주 만에 내가 이 양을 끝내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1차 시험이 굉장히 그 2차까지 가는 하나의 걸음이고 중요한 시험인 만큼 사실 안 떨을 거야.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아무리 안 떨려고 해도 다 떨으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시험 때 많이 떤다. 그러면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달을 빼기에는 도저히 내가 이거는 좀 무리다라고 하시면은 4주 전부터는 하루에 3시간이랑 뭐 2차는 5시간, 그 다음에 3주 전에는 4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꼭 4주부터 시작하고 2주부터 시작하고가 아니라 시간을 줄여나가시는 옵션도 있으니까 언제 모든 걸 멈출 건지도 생각을 미리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계속 고민하시다가 다가오면 결국 압박감에 갑자기 그냥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잡으시고 나머지 스케줄 조정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 방법도 이거는 1차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차만 하시는 분들은 또 시험이 64일이면은 많다면 많이 남고 적다면 적게 남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수요일이 빠졌네요. 수요일에 사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과목씩 찬찬히 좀 기본 내용도 보시고 문제풀이도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 3시간만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노원, 민법, 노트, 경영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노동법은 미리 너무 많이 보시기보다는 나중에 가서 내가 압박감 때문에 빨리 못 볼 것 같은 것들을 지금 천천히 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언제 시작할지 정하셨으면은 스케줄 어떻게 활용할지도 보셔야 되고 목표 점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 시작했을 때는 2월이고 작년 7월에 들으신 분들 계셨을 거고 그때랑 지금이랑은 또 이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표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잡을 건지 보셔야 되죠. 그래서 1차 합격 점수는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평균을 맞추셔야 되니까 평균을 딱 60에 맞추면은 불안하시죠. 그리고 노동법에서는 사실 80점에서 90점은 맞으셔야 돼요, 이거는. 2차까지도 같이 연계되는 과목이고, 노동법에서 난이도를 크게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이 정도 맞고, 사본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70점. 민법은 사실 70점 목표로 하셔도 법학과가 아니거나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분들은 점수가 잘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영도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저는 잡았었고 이것도 나는 조금 목표 점수를 낮게 설정해도 실제로 그걸 맞출 수 있고 전혀 이제 나의 그런 시험 가서 보는데 지장이 없다. 그럼 더 낮게 조정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요 정도 점수 설정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보 70점 맞으려면 저희 고용산재, 징수 그리고 사회보장 기본법까지는 촘촘히 좀 가져가셔야 되고 건강이랑 연금은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거 이제 늘어나는 거 맞추자고 이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고용산재 징수에서 이 6문제 중에 저희가 촘촘히 봤는데도 못 맞추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같이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난이도 조정할 때는 여기서까지 낼 수 있다.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 보는데 어디까지 보실지를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좀 감을 잡아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최소 뭐 555라든지 여기서 그 해에 뭔가 어렵게 나와서 빠지면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 맞추시고 왜냐면은 고용산재 징수 사회규정 기본법은 다 보고 이건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다 봤다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은 어쨌든 절대평가기 때문에 100점 맞으려고 모든 걸 외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적당한 점수를 받으려고 맞춰서 하시는 공부다라는 거를 여기서 좀 염두하시고 점수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객관식 좀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우선은. 근데 아마 아시는 건데 그거를 정리를 계속 문제풀이 하시면서 습관으로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읽을 때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인데 성격이 급하면은 이 객관식 문제를 빨리 풀어서 다 끝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천천히 읽는다고 본인은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읽어서 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옳은 것은 물어보면은 문제 동그라미, 틀린 것은 하면 X.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많이 활용하실 거고 문제 먼저 맑게 읽고 그 다음에 선지 분석법. 선지 분석법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문제를 낼 때에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반드시 옳은 지문 또는 옳지 않은 지문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르는 선지나 표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 사회보험법 기본 이론부터 문제풀이까지 충실히 듣고 따로 시간도 내서 공부했는데 내 목표 점수 심지어 80점으로 잡았는데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럼 시험장에서 좀 이제 굉장히 떨리니까 멘탈이 무너지면서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최대한 안 버리고 고용산재 징수 사회보장 기본법 열심히 볼 거지만 시험장에서 모르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넘기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객관식에서 저희가 125문제를 125분에 풀도록 돼 있는데 마킹 시간까지 하면은 사실은 125분도 아니죠. 그러니까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문제를 계속 풀어가셔야 되는데 당황하면은 말리거든요. 그래서 늘 모르는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모르면 넘긴다. 원칙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하시고 지금부터 몸에 배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 실수하는 하나 또 큰 이유가 공부한 것보다 잘 보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는 요만큼 했는데 시험 점수는 이만큼 맞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떨고 조금 더 못 넘기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 하고 잡거든요. 그래서 공부 깔끔하게 하시고 모르면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넘길 수 있겠지라고 하시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당황하지 않고 모르면 넘긴다. 그리고 공부한 만큼만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목표 점수 잡으라고 한 것도 그냥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딱 정하셔서 그만큼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맞추시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실전에서 좀 많이 떠는 편이었는데 저는 공부할 때 이게 제가 어느 영상에서 본 건데 사람들이 시험 때 떠는 이유는 공부한 것보다 잘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근데 공부한 만큼만 보겠다.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요만큼만 점수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덜 떨린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도 조금 그렇게 2차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 읽는 거랑 좀 비슷한 스킬인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제 객관식에 잘 안 맞죠. 그분들의 하나 특징은 문제에서 틀리거나 문제까지는 이제 O랑 X 표시 치면서 잘 읽었어요. 근데 선지가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 중에 읽다가 1번 틀린 선지,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2번도 틀린 선지, 3번 틀린 선지, 4번, 5번 헷갈리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걸로 답을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선지를 읽으실 때 이게 옳은 건지 내가 헷갈리는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아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확실하게 틀렸고, 이건 내가 좀 헷갈리네. 이것도 헷갈리고. 그러면은 그 중엔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아는 거는 골라내고 찍을 것만 이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찬찬히 잘 읽으시고 선지 보실 때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잘 고르시고 헷갈리는 거 중에 근거 없이 나도 모르게 찍게 되지 않도록 적어도 둘 다 헷갈리면 그냥 4번으로 찍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건 헷갈리는 거고 요거는 좀 알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잘 읽으시고 선지 분석하시고 이 마인드 컨트롤 지금부터 제가 문제 푸는 시간 드릴 때 좀 연습하시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유형 정도 한번 보시면은 3가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답형이에요. 근데 지난 10년 기출을 좀 살펴보면은 문답형이 그래도 거의 반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지금 뭐 선지가 있지만 어쨌든 자영업자 갑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 물어보고 바로 답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쉬운 편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기본 이론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아요. 여기 있는 거 물어보면 그냥 답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답형은 오히려 조금 쉬운 출제 유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열거형인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여기서 심의사항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답형의 하나의 일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의사항도 알면 맞추고 내용 열거형도 모르면 못 맞추는 문제니까 저희 계속 그냥 기본 이론, 기본 내용 찬찬히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선지형입니다. 이것도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사회보험법 100점 맞는 과목 100점 맞기 위해서 하는 공부 아니잖아요, 1차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셔도 모르는 표현이나 선지가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에서 객관식 스킬이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객관식 문제에서 하는 실수가 달라요. 아까 스킬 말씀드렸던 거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 제가 경험했던 거를 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 풀면서 틀렸다면 당연히 내용도 체크하셔야겠지만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알면서 틀리는 경우가 없도록 내가 객관식 문제 풀 때 이런 나쁜 습관이 있구나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를 보시고 정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 체크하시는 거죠. 내가 굉장히 이 고용보험법 꼼꼼히 책이랑 5분 사보 다 봤는데 이 선지는 그렇게 꼼꼼히 봐도 당일에 가서 보면 좀 헷갈릴 것 같아. 그런 선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렇게 2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장 가셔서 주의하실 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실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문제를 125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한 문제당 40초에서 50초 요렇게 푸셔야 되는 거고 과목이 5과목이잖아요. 그러면은 노동법 한 문제도 50초 동안 풀고 민법 한 문제도 50초 동안 풀고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선 마킹 시간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거는 확실히 풀고 모르는 거는 찍었어요. 그때도 제가
지금 이 가로친 거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1차에서. 저도 동차생이었기 때문에 1차를 꼼꼼하게 볼 만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영도 2차랑 겹치는 부분은 열심히 보고, 생산관리는 이론 수업 때 듣고 아예 제가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럼 생산관리 문제 넘기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는 대신 절대 마킹 실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킹 시간을 10시간이 아니죠.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좀 여유롭게 잡았어요. 한 두세 번 검토도 하고, 제가 이제 실수가 많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마킹 실수할까봐 마킹 시간 좀 길게 잡았어요. 그러면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5과목을 어떤 순서로 풀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에 강하고 나는 멘탈도 튼튼하다. 어떤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와도 나는 아는 거 실수 없이 풀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이런 계획은 굳이 필요가 없으실 텐데, 나는 그렇게 멘탈이 강하거나 실전에 강한 스타일이 아니다 하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고, 우선은 노원 노투 시험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과목 풀면은 전 좀 떨릴 것 같아서 노동법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사보랑 민법이 좀 낯설죠. 근데 저는 사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민법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민법을 풀면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비법 비경영이어서 둘 다 어려웠기 때문에 민법을 마지막에 풀면, 민법은 선지 읽는데도 좀 오래 걸렸어요. 읽는 게 낯서니까.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풀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그럼 마킹을 급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민법 풀고 그 다음에 경영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사람마다 각각 좀 어렵고 쉽게 느끼는 과목이 다르실 텐데, 어려운 과목을 언제 배치할 건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5과목 다 이제 계속 풀어보시다 보면 이 과목은 어렵진 않지만 내가 문제 풀기가 좀 마음이 껄끄럽다, 편하진 않아요. 그런 과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과목을 앞에 배치할 건지 중간에 배치할 건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제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배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민법이 어려워도 이미 앞에 거 잘 풀었죠. 그러니까 경영만 풀면 되니까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 어떻게 풀지 순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보시면 노원이랑 노투 15분에서 20분이죠. 사실 20분도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래서 노원 노투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시는 연습 하시고, 사보하고 민법은 가시면 시험장에서 선지도 낯설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특히 사보는 그게 그거 같아서 헷갈려요. 다 맞는 말 같아서 헷갈리고, 민법은 이해하기가 낯설어요, 선지가. 법학 가시면은 그래도 괜찮으실 텐데, 민법을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시험장에서 떨리는데 선지도 길고 이제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경영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하게 느끼셔서 저도 요렇게.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랑 시간까지 정하시고, 준비물은 뭐냐면은 사실 125분 동안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은 이 시간 동안 물도 못 마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 마시는 연습도 전 했었고요. 그리고 시험 당일 아침에 뭐 필요한 거,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닦기, 아니면 인공 눈물, 시험장에서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찝찝한 것 같은 것들 전 다 적어가지고 미리 좀 짐을 챙겨놨었거든요. 성격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것들 챙겨놓으면 그래도 적어도 당일날 뭐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안 느끼시니까 이것도 다 멘탈 관리의 하나인 거죠, 어쨌든. 그리고 당일 시뮬레이션. 요거는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 한 시험 2주 앞두시면은 이제 공부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는데, 2차도 마찬가지고 시험 당일에 이제 시험장 한번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갔던 분도 계실 텐데, 시험장 이렇게 생겼으면은 내가 앉을 자리나 문제 푸는 순서, 아니면은 모르는 문제가 혹시 나왔을 때 생각해보고 당황하지 말고 모르면 우선 넘기기로 했지,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좀 되새겨 보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이것도 추가되실 텐데, 본인이 약하거나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상치 못한 변수, 어떡하지? 시험 당일에 어떤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도록 마음을 계속 컨디션을 관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1차 보기 전에 이거를 나중에 또 2주 앞두고 막 봐야 되는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것들 좀 미리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펜인데 저랑 같이 지금 에센스 사보 푸실 거고 안 보시려고 해도 나중에 아마 한 번 더 문제를 푸시거나 뭐 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연필로 푸시고 이것도 다 아실 텐데 연필로 푸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답 맞출 때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서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봤는데 이제 완벽하게 아는 문제다. 완벽하게 아는 선지라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모르는 건 보라색.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는 거는 하늘색.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펜 순서를 좀 정하셔서 시험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볼 것까지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체크하면 좀 책이 더러워지는데 그때 고동 색깔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면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완전 마지막에는 고동색 형광펜으로 진짜 내가 시험 5분 전에 볼 것만 체크해놓고 빨리 보시는 거죠. 마지막에는 구직급여 표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선지 이런 걸 좀 보게 되겠죠. 그래서 펜 색깔까지 좀 정리를 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식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여러 개 나눠드렸는데 먼저 보실 거는 5분 사보 그 다음에 표가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법, 식개념, 기출분석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텐데 오늘은 이 10개년 기출분석이랑 5분 사보 그리고 에센스 책까지 같이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랑 같이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먼저 에센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기출 현황을 보면서 저랑 같이 5분 사보 해당 내용을 좀 정리할 거예요.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어렵게 만약에 난이도를 조절할 거면 이런 데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저랑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린트 2개 펼쳐놓고 한번 보시면은 10개년 기출 분석했을 때 이제 연도 옆에 있는 숫자는 그 해에 나온 고용보험법 문제, 출제 문제 수인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법은 5문제 나온 해도 있지만 대부분 6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간략하게 표를 그려놓은 거는 뭐 개관, 실업급여는 해당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개관에서 용어의 정의에 해당하는 문제를 지난 10년간 2번 물어본 거죠. 적용 범위는 5번 물어본 거고 피보험 자격은 4번, 고용보험위원회는 1번 이런 식으로 물어본 숫자를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는 그 해에 2021년도에는 6문제가 나왔는데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물어보고 소정급여 일수 물어보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래는 해당 파트의 어느 부분이 몇 번 나왔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숫자 한번 같이 저랑 보실까요? 개관이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넘기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문제가 적지 않게 나왔어요. 10년 동안 매년 6문제 정도 나왔다고 보면은 60문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총 문제가 거의 12문제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적지 않아요. 용어의 정의 또 몇 번 물어봤었네요. 저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적용 범위 많이 물어봤죠. 피보험 자격도 4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랑 피보험 자격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시면 고용보험위원회? 아, 이런 것도 물어봤네. 고용보험위원회 제가 두 문자 따드리긴 했는데 이거 물어보면 솔직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난이도가 좀 있는 연도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나온 해는. 지급 요건. 구직급여에서 저희 네 가지 요건 배웠잖아요. 18개월 동안 뭐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뭐 이렇게 네 가지 요건. 그 요건을 순수하게 물어본 건 한 번밖에 없어요. 구직급여에서는 계산 문제를 가장 많이 물어보네요. 6문제. 그 다음에 특례에 자영업자랑 예술인 있는데 자영업자 6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근로자의 소정급여 일수표가 중요하겠네 라고 보시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구나. 그럼 자영업자는 뭐뭐 물어보냐? 거기 옆에 적어 놓으시면 소정급여일수, 근로자랑 마찬가지로 소정급여일수 이 사람 며칠 받을 수 있어? 물어보고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는 요건도 물어보고 종합. 종합해서 있는 내용을 다 섞어서 선지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근로자만큼 사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시면 예술인 있는데 예술인 옆에 이건 기출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올해 노무 제공자 같이 보셔야 되죠. 근로자만 원래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었는데 자영업자는 특례로 50인 미만 가입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고 노무 제공자랑 예술인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예술인은 작년에 한 번 나왔지만 새로 법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고 싶다. 여기서 물어볼 수도 있고 난이도 조절이 아니더라도 실무적으로 이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근로자 소정급여 일수 며칠이야? 이걸 자주 물어봤는데 올해는 근로자께 아니라 노무제공자나 예술인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연장급여 있어요.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받고 나서 받으시는 거.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는 기본 내용 정리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를 잠깐 보시는 겁니다. 연장급여에서 저희 개별, 특별, 훈련. 그래서 이 세 개 연장급여가 있고 이 연장급여의 의미, 이거 특별히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었고 특별은 그때 당시 상황이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 훈련은 구직급여 다 받았는데 훈련 받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 개념은 요 정도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냐? 연장급여에서는 우선순위, 지급기간. 개별 연장급여 며칠 동안 받아요? 훈련 연장급여 며칠 동안 받아요? 지급 기간을 물어본 기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이걸 만약에 동시에 받게 되었을 때 뭐부터 받냐? 이거 저희 한번 정리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부분을 물어볼 수 있고 둘 중에 굳이 따진다면 우선순위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지급 기간을 물어보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그냥 있구나 하고 넘기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급 일수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되어 있는 거는 구직급여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냥 섞어서 문제를 낸다. 그게 한 4번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까다로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는 파트만 모아서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파트를 모아서 내는 문제. 그 다음에 조기 재취업 수당은 2문제 정도.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에 뭐뭐 있었죠?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제가 그래서
구취가 나는 생선, 조기광. 구취가 나는 조기를 엄청 좋아하는 조기광이 입냄새 때문에 이주했다. 구취, 조기광, 이주. 요렇게 두 문제를 따드렸었는데 실업급여의 종류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취업촉진수당에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있다. 그래서 종류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은 계산까지.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촘촘히 보시고. 광역구직활동비랑 이주비는 멀리 갔을 때, 이사했을 때, 직업능력개발 훈련 받았을 때 주는 거구나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계산하는 거 물어봤었고 한 번은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뭐야? 그걸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이 파트는. 2회가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물어본 거고요. 조기재취업수당 밑에 2회는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를 물어봤던 거다.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육아휴직급여 보시면 금액. 육아휴직급여도 얼마인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올해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 예술인,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 이것도 개정법에서 충분히 원래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개정됐다? 물어볼 수 있죠. 계산해보라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신청 기간이랑 연장 사유예요. 육아휴직급여는 원래 언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 기간이 언제야?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어? 3번이나 물어봐요. 오히려 계산 문제보다 많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육아휴직급여는 계산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이외에 기간이나 연장 요것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것으로 뭐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요렇게 종합적으로 물어본 문제죠.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 파트에서 출산 전후 육아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은 사실 지난 10년간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안 나왔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부분도 알긴 해야 되지만 우선 최근엔 육아휴직급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법도 개정됐다. 그러니까 여기 없다라고 해서 배제하셔도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고용안정이랑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여기 6문제가 나왔는데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파트에 비해서 6문제 한 문제가 나온 해도 있고 안 나온 해도 있죠. 그러니까 파트별로 표시를 하시면은 개관 옆에 1번 표시하시고요. 지금 개관 옆에 1번 표시하시고 실업급여 옆에 2번째 로마자 표시하시고 육아휴직급여 옆에 3번째 그 다음에 여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옆에 4번째 그 다음에 기타 옆에 5번째 표시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만 6문제 소정급여일 수만 6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20문제 가까이 나오는 거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이게 하면 20몇 문제 나오는 동안 6문제 나온 거예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나 범위에 비해서 출제가 안 돼서 배제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여기서도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촘촘히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제가 드린 5분 사보에 고직사업에서 봐야 할 지원금 정리해드렸거든요. 그중에 육아휴직 급여가 바뀌면서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한테 주는 지원금 관련 제도도 조금 개편이 됐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고직사업에서 물어보는 지원금이 정해져 있어요. 고용창출, 고용유지, 고용안정 돌아가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줄글로 된 걸 보기가 좀 힘들다, 에센스를. 그러면 제가 정리해드린 표 정도라도 보시는 거죠. 나오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고용보험기금. 이게 의외로 3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금도
사실 전반적으로 거의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5분 사부에 정리해드린 게 기출만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는 그 외의 것들인데 기타에서 보실 건 심사 청구죠. 네 문제. 적진 않은 거예요. 단일적으로 심사 청구에서만 네 문제가 나온 거니까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 심사 청구는 자주 물어본 게 누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재심사 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좀 자주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기간이나 일수. 그래서 심사 청구 절차는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랑 건강연금도 있죠.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드렸었는데 고용보험법에서 심사 청구 절차 보시고 산재랑 나머지 법령을 빌드업 형태로 좀 비교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급권이랑 제한 사유, 벌금 과태료 물어보는구나 여기서도 요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 가볍게 보실 만한 부분들이 의외로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올해 개정된 부분이 여기서 문제가 좀 출제될 수 있겠구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풀이 그 에센스 사부에서는 이 10년도 기출을 모아놓은 건 아니고 이 전시춘 박사님이 좀 필요하고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료를 나중에 내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거는 모아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각 법령마다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기본 이론 복습하실 때에도 이걸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문제풀이 할 때 여기엔 없지만 10개년 이전에 그전엔 이런 문제도 나왔었구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에센스 사보로 좀 돌아오셔서 문제풀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펴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그 125문제를 125분에 푸는 게 아니다. 근데 저희가 막힌 시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문제를 40초, 50초 정도 푸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습을 할 건데 120페이지 펴시면 문제가 총 12문제예요. 40초 하면은 제가 5분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5분 동안 푸시고 저랑 같이 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4분이니까 5분 동안 문제 잠깐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고 저희가 같이 기본 포인트 짚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5분 사보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 하나씩 보시면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 같이 보시면 되니까 기출분석 프린트 옆에 놓으시면 되죠. 피보험자, 영어의 종이 한부터 한번 보시면은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그래서 제가 근자예노로 두 문자를 좀 따드렸었죠. 그래서 피보험자는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자예노. 여기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에 누군가를 빼는 거예요.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보단 뒤에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실업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용어의 정의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보수는 근로소득 빼기 비과세 근로소득. 일용 근로자는 이제 저희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인 분들은 건설 일용 근로자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정의로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죠.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30일 미만 이런 거 틀린 표현이고 1개월 미만 고용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고용보험위원회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고용노동부 22년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두 문자 따드린 건데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설치하고 위원장 포함해서 20명의 위원으로 사자 구성으로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임기는 2년. 그래서 고용노동부 22년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4가지 보험제도, 보험료율, 보험사업평가, 기금운용,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고요. 전문위원회를 하위의 조직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내려오셔서 적용 범위 중요하게 보셔야 되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원칙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고용보험 적용돼요. 근데 이건 잘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파트에서 더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자도 적용이 가능하다. 내려오셔서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제외 이렇게 해서 넘기셔서 보시면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앞쪽에 두 칸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농업, 임업, 어업 중에 법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자 등이 아닌 자. 이거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하는 공사,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자 등이 아닌 자인지 아니면 주택 건설 사업자로 표현했는지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 가구 내 고용 활동, 자가 소비 활동. 그래서 적용 범위가 아닌 것은 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읒이나 1, 2, 3, 4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적용 제외되는 사람 이것도 물어봐요. 60시간 미만. 1개월간 60시간 미만에서 60이 포인트죠. 근데 60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분은 적용. 60시간 미만이면은 제외죠. 근데 60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돼요. 그래서 63개월 기억하시고 일용 근로자 적용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분이었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 적용. 그 다음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적용 제외예요. 60시간 미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적용 제외인데 이 2개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시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면은 실업급여가 적용된다.
실업급여는 실업했을 때 주려고 하는 건데 이분들 원래도 실업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적용 안 되는 거고 밑에 보시면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했어요. 근데 가입한 상태에서 65세가 넘으면 그분들은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 여기까지 표로 정리하시고 피보험자 관리로 내려가시면 여기도 잘 나오는 파트예요. 빈출이라고 체크되어 있죠. 취득, 사업장에 고용된 날, 적용을 받게 된 날, 성립한 날, 그 날에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장에 새로 취업을 하거나 제가 원래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60시간 미만이었는데 60시간 이상 일하게 됐어요. 그럼 60시간 이상을 일하게 된 그 날에 취득을 합니다. 상실일은 이직 사망 다음 날 오늘까지 일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 상실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 다음 날 이 원칙이고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소멸한 날 그러니까 원칙이 다음 날 예외가 그날 그래서 취득 상실도 이 표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에서는 적용 제외 대상자가 적용을 받게 된 날에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표현되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지 선지로 나와도 헷갈리지 않고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보시면은 줄글로 표시된 거는 제가 왜 표시를 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푸시다가 이걸 보시면 좀 낯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피드하게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죠.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건강보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꾸지는 않고 다음 달 15일이 포인트죠. 그리고 사업주가 신고 안 하면 근로자가 신고 가능합니다. 이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리고 원수급인 소속근로자 이외에 대해선 하수급인이 신고한다. 원수급인은 자기 소속 근로자만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자영업자는 취상실 신고 안 한다. 취득이나 상실 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4개 모아서 피보험 자격에 관한 문제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술인 열심히 보셔야죠. 다음 달 15일 똑같이 신고를 하고요. 단기 예술인이랑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이거는 일용근로자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역 제공 일수, 일한 날짜, 계약 금액, 그 단기 예술인한테 지급한 돈을 적은 거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한다. 그러니까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들은 취득이랑 상실 신고를 하고요. 일용 근로자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라는 거를 합니다. 근데 이 근로 내용 확인 신고에 며칠 일했는지 그 다음에 그 한 달 동안 받은 보수를 같이 신고하는데 단기 예술인도 용역 제공 일수, 계약 금액을 가지고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번 도급이 이루어지면 발주자, 최초로 사업을 낸 사람이 신고하는 거고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져서 하수급인이 여러 명이다. 원수급인이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 주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도 표현 자체를 많이 물어봐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취득,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언제든지도 헷갈리는 상태에서 보면 왠지 이 언제든지로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를 냈을 것 같은데 이거 틀렸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구, 피보험자였던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그 청구에 따르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청구가 없이도 직권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본인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이 확인 결과, 이거는 별표 치고 보세요. 결과를 청구인과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했던 사업주, 근로자랑 사업주한테 이 사람이 청구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실 건 밑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서 헷갈리시는 경우 있는데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은 자격을 본 다음에 당신 자격이 있어 없어를
당사자한테 알려주지 사업주한테 알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피보험 자격에 관한 청구는 사업주한테도 알려주죠. 내가 고용보험에 취득, 상실,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랑 사업주한테 같이 알려줘요. 근데 내가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를 신청했을 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구직급여 받는 거는 퇴사하고 받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미 제가 회사를 나왔는데 그 사업주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보시고,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알바를 여러 개 하는 거예요. 그때 고용보험 어떻게 취득할 건지. 사업장 1개에만 일하면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데 2개 이상일 때 일용근로자랑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걸로 취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넘기셔서 보시면은 자영업자랑 근로자는 근로자로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입 자격에서. 자영업자랑 일용근로자일 때는 둘 다 비슷하니까 원하는 걸로 해줄게. 근데 둘 다 근로자예요. 제가 회사를 공교롭게 A 회사, B 회사 다 다녀요. 그러면 보소선 두 문자 따드렸죠. 이거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어쨌든 임금이 많은 사업.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둘 다 똑같다? 그러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그래서 보소선. 근로자랑 다른 걸랑 겹치면 근로자로 취득을 해주고 근로자면 보소선.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고 양괄호 4번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제공자랑 예술인은 어쨌든 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거는 유의 깊게 좀 보셔야죠. 둘 다 취득. 둘 다 취득은 다 가입시켜준다는 거예요. 예술인 둘 이상의 문화예술 용역 계약. 예술인 2개다? 둘 다 가입해줘요. 예술 용역 계약이랑 근로계약. 아니면 예술 용역 계약이랑 노무제공 계약? 다 가입시켜줘요. 노무제공 계약이랑 근로계약. 노무제공 계약이랑 예술계약 다 가입시켜줘요. 근데 각각 취득하고 근로자로서 하나만 취득. 문화예술 용역 계약이랑 2 이상의 근로계약은 하나만 취득한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리하면 노무제공자랑 예술인은 2개 이상이면 다 가입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는 1개만 가입시켜주는 거죠. 근로자면 보소선. 예술인이랑 2 이상의 근로계약이면은 예술인은 가입시켜주고 근로자 거는 근로자랑 일용근로자면 근로자. 근로자랑 근로자면 보소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관이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짚은 포인트가 좀 있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저희 문제풀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12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18U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18년도에 출제한 거를 이제 살짝 바꾸신 거예요. 18U. 그다음에 숫자만 있는 건 그대로 가져온 거죠, 문제를. 그래서 1번 보시면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최근에 용어의 정의 물어본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산재보험에서는 피보험자는 근로자죠. 어쨌든 가입하는 거는 피보험자가 사업주죠. 가입하는 사람. 그래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랑 사업주를 말한다. 이직은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아니죠.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해지되거나 정년퇴직 다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업,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설령 만약에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살짝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지가 헷갈리면 실업으로 골라내실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보수, 근로소득 빼기 비과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저랑 같이 지금 12문제 보실 건데 보실 때 제가 칠판에 적은 걸 한번 보시면 우선 시간 체크. 앞으로는 제가 이제 스탑워치 가져와서 좀 시간을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몇 분 동안 푸셨는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 문제풀이 시작했을 때는 뭐 한 1분에 풀었는데 나중에 가도 이게 줄긴 줄지만 50초 미만으로는 안 준다. 그러면은 노동법을 시간을 더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 체크는 지금 저랑 보시면서 이건 정확하게 아는 선지야. 지우셔도 되죠. 헷갈리거나 애매한 거는 내가 이 부분이 공부가 좀 덜 돼서 헷갈리시는 거면 그 부분 한번 보고 이제 알겠다. 그럼 지우셔도 돼요. 근데 완전히 낯선 선지. 내가 이 부분은 몰라서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와서 다시 봤는데도 모를 것 같다. 그럼 이걸 체크해 놓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오답 이유도 보시면 아는데 틀리는 거를 왜 틀렸는지 보시는 거예요. 모르는데 틀렸으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용 보시면 되는 거고 아는데 틀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문제 잘못 읽거나 실수하는 건지 선지 실수는 모르는 문제인데 방금처럼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누가 봐도 확실하게 옳은 선지예요. 이 실업 굉장히 기본적인 정의고 확실하게 옳은 선지죠. 근데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걸 못 골라서 틀렸어요? 그럼 그런 건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보셔야겠죠.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시게끔. 그래서 문제 푸시면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피보험자가 근로자랑 사업주 말한다고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 근자예노죠. 근자예노. 2번 내려와서 보시면은 적용 제외, 적용 범위 물어보는 거고 이거 아까 저희 포인트 봤었죠. 60시간 미만인 사람한테는 적용을 안 하는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 근로자 적용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오른쪽 넘어와서 보시면 적용 대상, 적용 범위 또 물어보네요.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적용 범위죠. 별정 우체국 직원 아니죠. 일용 근로자, 기역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별정 우체국, 뭐 공무원 이런 건 어쨌든 다른 연금에 가입해 있는 분들은 고용보험법 가입 안 시켜주는 겁니다. 4번 보시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있죠. 기역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이 돼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을 하면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그다음에 농업, 임업, 어업이고 법인이 아닌 자 4명 이하. 그 다음에 5번 내려오셔서 고용보험위원회 보시면은 옳은 선지죠. 옳은 선지. 여러분들 이렇게 두 문자 있는 문제 푸실 때에는 고용노동부 22년 4차 산업혁명 써놓고 푸시는 게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푸실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아니죠.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습니다. 위원은 20명, 22년이니까 15명 숫자는 안 나와요. 고용보험이랑 관련한 건 4, 2. 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그 차가 차관이에요, 차관. 심의사항, 고용보험 요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딱 눈에 띄는 맞는 선지를 골라내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을 아셔야지 조금 풀기가 원활한 문제인 거죠. 뒤에 넘어가서 이거 보시면 이거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적용 범위예요. 그리고 이거는 눈에 띄게 맞는 선지로 풀어내시는 거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면 실업급여는 제외되지만 고직사업은 적용돼요. 나머지는 그냥 안 보시고 1번이 맞기 때문에 1번으로 고르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고용보험법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적용한다. 이
여기서는 이제 7번은 좀 체크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 내용 강의 들으시고 방금 정리해도 요건 조금 까다로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5가 저희가 자주 본 표현이 아니어서 이런 건 좀 체크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옳지 않은 것 보시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고용보험법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일용 근로자도 1개월 미만인데 적용이 되죠. 노무 제공자도 1개월 미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적용되는 거 1번 맞고요. 2번 실업급여랑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이 있을 때에 외국인한테 적용을 하고 65세 이후면은 노무 제공인도 예술인도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이나 임기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직사업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별정직은 적용 제외되는데 원하면 가입시켜준다? 실업급여에 한해서.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른쪽 넘어가셔서 8번 보시면은 취득 상실일이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그 표에 있는 걸로 보셔도 나중에 선지 보면 헷갈린다라고 하셨는데 푸실 때 요게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보험자는 고용된 날에 취득한다. 확실하게 맞는 선지가 눈에 띄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추시는 거고, 만약에 헷갈리시면 적용 제외였던 사람이 적용을 받게 되면 취득이죠. 취득은 다 그날이에요. 적용을 받게 된 다음 날이 아니라 취득이니까 적용받게 된 날에 취득하는 거죠. 2번 틀렸고,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 다음 날, 상실은 다음 날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 그 날 상실하죠. 소멸도 다음 날 아니고 그 날, 소멸한 날에 상실하죠. 성립일 전에 고용된 경우, 이거 제가 기본 이론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성립일 전에 고용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냐? 새로 창업을 하는데 사업은 3월 15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때 딱 오픈한다고 해서 직원 이때부터 쓰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쓰는 사람들 있겠죠. 3월 1일부터 일을 하고 있었어도 우리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이때 가입했다면 저는 이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일 전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된 날이 아니라 성립한 날에 취득하는 거죠. 내려가서 9번 보시면 이거 뭔가 숫자만 보면 소정급여 일수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취득 상실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월 1일에 적용사업장, 이거 왜 물어봐요? 방금 8번에 5번 선지랑 관련이 있죠. 성립일 전에 취득한 게 아니라 이미 성립된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용된 날에 취득하죠. 3월 1일에 취득하는 거예요. 4월 1일에 신고했다. 이런 거 다 상관없는 거죠. 5월 1일에 이직하였고 5월 15일에 신고했다. 상실일은 2, 4 다음 날이죠. 5월 1일 다음 날인 5월 2일에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언제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취득 상실은 언제 고용됐는지, 언제 이직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되고 10번 넘어오셔서 보실게요. 이게 아까 저희 막 줄글로 봤던 표현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사업주는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언제까지요? 다음 달 15일이요. 15일.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하는 건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면은 1번 딱 고르시고 넘어가시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2, 3, 4, 5도 빠르게 보시는 거죠.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가 신고 안 하면 근로자가 할 수 있어요. 그게 2번으로 표현된 거죠. 그다음에 3번 자영업자 취득 상실 신고 안 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면 근로자로 취득하죠.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취득 상실 청구 가능하고 청구 결과를 피보험자랑 사업주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1번 체크하시면 되고 11번 내려가서 옳은 것 1번 확실하게 틀리죠. 이건 쉬운 선지예요. 이직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 다음 날에 상실을 하는 거고 원수급인이 사업주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거야. 하수급인. 3번 아까 본 맞는 선지죠. 피보험자였던 사람 언제든지 취득 상실 청구 가능. 4번에 근로자가 2개를 가입하면 하나만 돼요. 그래서 예술인이랑 근로계약 2개면은 예술인 취득해주고 근로계약은 하나만 취득한다. 이렇게 되었었죠. 사망한 날, 사망 다음 날.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2번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근로자가 2 이상의 사업에 동시 고용된 경우 보소선이죠. 그래서 1번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 파트부터도 이렇게 문제 시간 맞춰서 푸시고 저랑 같이 포인트 정리하고 출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시고 다음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